네, 이번에는 이제 제2 인터내셔널과 제국주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2 인터내셔널 중에 국제당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문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1876년 마르크스가 같이 참여한, 주도적으로 참여했죠. 제1 인터내셔널 국제노동자협회는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해산됐습니다. 해산된 이유는 1871년 파리 꼬민 이후에 마르크스가 제1 인터내셔널을 중앙집권적인 국제당으로 재편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정부주의자인 그 바쿠닌 계열이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마르크스파와 바쿠닌 파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분이 일어났고요. 마르크스는 이제 이 내분의 측면에서 제1 인터내셔널을 무정부주의자인 바쿠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필라델피아죠. 미국으로 본부를 이전했고 결국은 제2 인터내셔널을 미국으로 이전한 후에 유럽의 활동가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해산되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해산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1 인터널의 목표인 각국의 노동자 정당과 각국의 노동조합 결성이 이 제1 인터내셔널 과정에서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제1 인터내셔널 이전에는 노동조합과 정당의 개념이 모호했고 서로 구분되지 못했는데 제1 인터내셔널 과정 중에 마르크스의 노력으로 독일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정당과 그다음에 노동조합들이 이 서로 구분되면서 선입되면서 일종의 자기 역할을 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정당이 성장을 했고요. 특히 독일에서는 마르크스주의와 라살주의가 힘을 합해서 독일 3인당이 탄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라살파들이 우세했지만 이후에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파들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독일 3인당의 제안, 마르크스파 중에서 특히 베벨이죠. 베벨이나 리브크네프트 이러한 독일 3인당의 지도자들이죠. 이들의 제안으로 제2 인터내셔널이 1889년에 설립이 됩니다. 1889년에 이제 막스가 사망했고 그 엥겔스는 생존했을 때죠. 그 엥겔스가 여기에 이제 관여도 하고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여기에 이제 주로 독일 3인당 주도하에 창설이 됩니다. 제2 인터내셔널은 거기에는 당도 있었고 노동조합도 있었죠. 그래서 연합조직이었습니다. 제1 인터내셔널과 다른 점은 이 당시에는 당 노조가 없었죠. 구분이 안 된 상태였던 친목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구분이 안 되는데 제2 인터내셔널은 당과 노동조합이 분명히 구분되고 이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 제2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주의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지만 영미의 실리주의 노동조합이죠. 프랑스의 생드칼리즘이 이제 노동조합주의인데 총파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면서 정당과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혼재에 대해 있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영국 노동당, 실리주의 영국 노동당까지도 들어와 있죠. 영국의 이제 노동조합은 개혁적이죠. 3인조. 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정당까지 들어왔다는 거고요. 뒤에 나오지만 이제 아나키스트들은 정당을 대해서 부정적이죠.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방됐다는 겁니다. 1904년 대회 참가국 기준으로 21개국이 참여했다는 거고요. 1914년에는 제 인터넷으로 소속된 당원들이 400만 명 정도 되고 유권자는 1,100만 명.
그래서 이러한 제 인터내셔널의 기본 원칙은 사회주의 정당의 원칙을 지키고 그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며 타협할 수 없다. 부르주아 정당과 같이 이제 연대하는 거죠. 이러한 타협 이런 것들은 어렵고 부르주아 정당과 별도의 그죠? 별도의 조직과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인터내셔널은 노동조합 사업보다는 정당, 노동자정에 대한 사업이 더 많았는데 그 이유는 노동조합을 경시하는 독일 사민당의 라살주의 전통. 이건 뭐냐면 이제 마르크스는 노동조합의 필요성, 당과 노동조합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라살주의는 노동조합의 총파업, 경제투쟁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총투표, 국민투표, 총투표, 보통선거를 쟁취해서 사회주의 사회를 가는 정당, 정치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투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노동조합을 경시했다는 것. 또한 현실적 부분에서 이미 각국의 그 노동조합이죠. 더군다나 총연맹 형태의 그 노조 연합체들이 있었고 이 연합체들이 각각 자기들의 나라의 정당들과 연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2 인터내셔널이 노동조합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그럴 가능성, 필요성이 적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2 인터내셔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투쟁을 강조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 노동절이죠. 노동절, 메이데이, 8시간 노동절. 이거를 제2 인터내셔널이 조직화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주도권이 어쨌든 간에 제2 인터내셔널의 그 하나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이데이, 노동절이죠. 노동절 시위를 제도했다. 자, 2차는 브뤼셀에서 열렸고요. 그래서 어떤 노동자 정당의 사회주의 정당의 그 역할,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 제도 정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정치 권리, 보통 선거죠. 이런 부르주아 권리, 이러한 것들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과물인 제도 정치 참여와 같은 이러한 정치적 권리가 갖고 있는 나라, 그죠? 거기에서는 이 권리를 단순히 경제 투쟁이 아니라 임금 노예제로 해방되는 정치 투쟁에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 참여, 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 이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대회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의 정치 권력 장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당과 노동조합이 이제 필요하고 특히 노동조합에게는 그 전국연합체, 그죠? 전국연합체 총연맹 형태를 결성해야 된다는 거고 총자본과 국가를 상대로 투쟁하고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산업별 노동조합, 국, 국제적인 노동기구,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을 국제적으로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에 따라서 산업별, 직종별, 국제적인 노동조합들이 실제로 조직이 됩니다. 1896년에 있어서는 아나키스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를 추출하는 안건이 나왔죠. 그래서 그 회원의 자격을 자본주의 소유와 생산을 사회주의 소유와 생산으로 대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무정부주의자들도 자본주의에 반대하니까. 동시에 입법 및 의회 활동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으로 인정하는 조직. 이게 문제죠. 그렇죠? 입법 및 의회 활동, 정치 활동이죠. 정치 활동, 국가 권력 장악 활동, 그리고 정당 활동까지 포함해서 정당 활동,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활동,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는 활동이죠. 그런 단체라는 거죠. 아나키스트는 그 정부 노동자 국가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노동자 국가라도 반대하죠. 노동자 국가라도 반대하는 거죠.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그러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죠. 국가 권력을 타도하지만 장악하는 정치 활동은 부정적입니다. 아나키스트들의 가입이 어려워지게 되는 이러한
규약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과 의회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이 총파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 무슨 뭐 그 의회 활동이라든가 국가 권력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아나키스트적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 인터넷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런 형태로 되면서 결국은 아나키스트들이 축출됩니다. 노동자 계급은 최종 목표 노동 해방이죠.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모든 투쟁 수단을 이용하고 이거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과 비합법적인 방법은 너무나 당연한데 의회나 선거와 같은 합법적 투쟁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 의회 전술에 대해서도 크게 주의를 동의는 하는 거죠. 의회 전술을 동의하는데 그것들이 혁명, 그 혁명을 위한 그러한 사회 변혁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단순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국가나 사민주의적인 태도, 개량주의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제투쟁의 목표에 대해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사회주의 실현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1900년대 5차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이제 드레푸스 사건이 되면서 드레푸스 사건은 이제 유대계죠. 유대계의 그 장교인데 유대교 장교를 독일, 독일에 대한 스파이 이 혐의로 재판이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 혐의를 벗어나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어떤 편견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안에는 극우주의자들의 공세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내분, 대립이 있었는데 또 그 결과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드레프스 사건으로 좌우익이 그 진영 대결을 한 건데 어쨌든 선거했고 이 선거에서 부르주아 공화파들이 집권을 했는데 이 내각의 사회주의자 밀레랑이 장관으로 들어가면서 사회주의자가 부르주아 정부의 그 내각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연립 정부를 할 수 있는지 뭐 이거에 대한 것들이 논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부르주아 정부에 들어가서 부분적인 성과, 개량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과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하는 입장이죠. 이런 부르주아와 같이 정부를 같이 하는 거는 노동자의 계급의식, 자본주의국가 타도라는 계급의식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비난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레스는 이제 하나의 전술적인 방식으로 동의했다는 거고 걔들은 반대했다는 거. 그래서 격렬하게 제 인터내셔널 프랑스에서도 격렬한 그 투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인터내셔널에서도 역시 격렬한 투쟁이 있었고 그래서 제 인터내셔널에서는 당이 승인만 하면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이제 카우치키의 타협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밀레랑은 부르주아 공화주의 정부의 사회주의자로 들어갔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은 이 공화주의 이 부르주아 정부에서 자기의 지위죠, 정치의 영향력, 의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정부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또 들어갔을 경우에 과연 끝까지 자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건지 이제 결국은 예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간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사회주의자들이 변절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총파업에 관한 것도 제기가 됐습니다. 프랑스 계드주의자, 이들이 이제 노동조합주의자죠. 이런 노동조합주의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 프랑스의 생디칼리즘, 총파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노동조합주의죠. 이들이 바로 이제 총파업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드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철폐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혁명 수단으로서 세계적 규모의 총파업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매우 이제 획기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시기, 이 1900년의 시기는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을 함으로써 노동자 정당과 노동조합들이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국가 권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세계적 규모의 동시에 에,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는,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을 뒤엎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뭐 반국가 행위, 봉기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각국의 노동조합과 정당들의 대표들은 이미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었고, 국가 권력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고 개량주의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총파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부결됐다는 겁니다. 암스테르담 대회에서는 여전히 아까 말한 부르주아 내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 됐었고, 여전히 부르주아 내각에 참여할 수 없다. 그죠?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에, 드레스덴, 독일 드레스덴 사회민주당의 결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가 맞는 것인지에서 토론이 끝에 이러한 결의가 맞다. 이제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르주아 아, 권력에 참여할 수 있다, 연립할 수 있다는 수정주의자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총파업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파업은 총파업과 대중파업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총파업은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즉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권력을 타도하기 위한 이러한 파업이죠. 그 엄청난 사회적 충격과 대결이 있고 피해도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사회 전체의 운명이라서 이러한 것은 무전부주적인 행동으로 이러한 총파업은 거부됐다는 겁니다. 다만 정치적인 대중파업은 일정한 조건에서 국가 권력 자체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게 경고를 주는 거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에 어긋나는 반동적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죠? 또 혹은 중요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에서 최후 수단으로 인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국가적인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혁명적인 총파업은 부정됐고, 그러지 않고 예외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법, 제도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독일에서 얘기된 이게 독일 3인당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독일 3인당에서 나온 얘기. 독일 3인당도 예외적으로만 이러한 정치적 대중 파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대중 파업은 최후 수단으로 인정됐다는 거고, 근데 이러한 대중 파업도 일정한 조직 발전을 위해서 계급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세력 강화에 허용되는 그러한 경우야만 대중적 파업도 항상 허용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의 정면 도전하는 총파업은 안 되고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정치적 대중 파업도 아주 일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개량주의죠. 그래서 제2인터내셔널이 이제 개량주의화 되는 거죠. 제2인터내셔널의 주도적인 세력이 독일의 3인당이었기 때문에 제2인터내셔널의 그 개량하는 바로 독일 3인당의 개량. 독일 3인당이 먼저 개량화되면서 그러한 흐름이 제2인터내셔널에 나옵니다. 독일 3인당에서 독일은 3인당, 정당이 노동조합을 지도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독일 3인당 정당에서 1905년
1차 혁명이죠. 1905년 러시아 1차 혁명 때 독일 3인당이 그 노동조합에게 러시아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노조가 총파업, 독일 국가 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총파업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노조에서 그러한 총파업을 할 경우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보복과 탄압을 받음으로써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총파업은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앞으로는 우리 노조에게 니네 정당이 이런 정치적 총파업을 하라 마라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한 총파업은 노조가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지 정당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다. 이러한 협정을 맺게 됩니다. 독일 3인당 내에서도 결국은 이러한 입장, 독일의 노동조합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일반적인 개량주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파업에 일시적인 파업에는 동의하지만 총파업, 국가 권력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총파업은 아주 예외적인 거. 다시 말해서 독일 3인당, 그죠? 정당 그리고 독일의 총연맹 이런 것들을 불법화하면서 존립 자체를 위협할 때, 그죠? 그럴 때 자유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총파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든지, 그죠?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국에 정치적 파업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개량주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권력에 경고를 하거나 혼내주기 위해서 하는 파업은 가능하지만 자본주의 권력을 타도하기 위한 파업은 불가능하다는 게 독일 3인당과 독일 노동조합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제2 인터내셔널의 입장으로 된다는 겁니다. 1907년에서는 이제 그 전쟁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왜 전쟁 문제가 논의됐냐면 1900년도에 불황이 되면서 이 불황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본들은 서로 연합해서 트러스트, 독점 자본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독점 자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국가 간의 경쟁을 하는데, 국가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군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목전에 왔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노동자 정당과 노동조합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가 각 정당과 제2인터내셔널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907년에 전쟁 반대 결의안이 통과됐고 여기에 대해서 레닌, 로자 등의 수정안이 돼. 이 수정안에 따르면 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이 대중들에게 이러한 반전 선전 활동을 통해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죠. 그 위기를 활용해서 혁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노동운동의 일입니다. 레닌이 말한 거죠. 제국주의 당시 그래서 그 레닌이 주장했던 제국주의론이 나왔던 그 이미 그 10년 전에 이러한 것들이 다 얘기됐고 또 이러한 입장들은 이 마르크스 시대에도 다 나온 거죠. 보불 전쟁, 보불 전쟁 때도 마르크스가 전쟁 반대, 그죠? 그러한 전쟁 과정을 혁명으로 이끄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식민주의,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보유하는 거에서 논란이 되는데, 왜냐하면 제2인터내셔널의 주요 세력들인 영국, 독일, 프랑스가 이미 자국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호전쟁이 이 식민지 이 쟁탈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의 보호 전쟁이. 그래서 이러한 식민주의는 1900년대는 만장일치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1907년에는 일부 식민지 대표들, 일부 식민지 대표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식민지에 반대하는 거,
이거는 좀 어렵다. 뭐 예외적으로 식민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거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베른슈타인이라는 건데 베른슈타인은 문명 진화론적 입장에서 서구의 발달된 자본주의가 더 진화론적으로 더 훌륭하고, 그죠? 발전되기 때문에 그 열등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하면서 서구의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은 정당하다. 식민지를 정당화했는데 바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개화를 목적으로 한 식민 정책. 어,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해서 거기서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거나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이 식민지를 획득하고 그 식민지에서 독일 3인당이 사회주의적인 선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베른슈타인의 이제 그 입장, 사실상 식민지를 획득을 찬양하는 거죠. 이러한 입장들이 나왔지만 논란 끝에 뭐 몇 표 차이가 안 나네 보죠. 20표 차이로 이러한 식민지 획득에 대해서 어, 비판한 그러한 결의안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식민지 획득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고. 자본주의적 식민지 정책은 본질상 토착민들을 노예화시키고 노동을 강요하며, 그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문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쟁에 관한 입장은 1912년까지 계속해서 확인이 됩니다. 1912년에는 전쟁 1차 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 문제가 당면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 그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는 혁명적 투쟁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1년 정도 지난 후에 실제 전쟁이 일어나자 독일 3인당의 주축이었던 독일 3인당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의 정당들은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죠. 어,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3인당, 결국은 전쟁을 지지하게 됩니다. 총연맹들이. 그러므로서 제2 인터내셔널은 전쟁 관대라는 그러한 기본 입장, 그죠? 그런 기본 입장이 와야 되면서 인터내셔널 자체가 사실상 붕괴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내셔널이 붕괴되는 것, 즉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들이 이러한 자본주의 제국주의 전쟁에 협조하는 것은 결국은 자본주의가 팽창하고 있는 절정이며 노동운동이 세계적 차원으로 국제 프레트라 노동자 연대, 노동자의 단결하라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이 각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분할되는 세계 노동운동이 분열하는, 다시 말해서 세계 노동운동이 민족적, 그죠? 민족적으로 종속되는 국민국가죠. 국민국가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물론 러시아나 세르비아나 헝가리 등 이런 정당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반전 노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러시아다 그러면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이 당시에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과 노동조합이 반정부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와 국가와 타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구의 정당들은 국가와 타협하고 국가로부터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반대하는 반전 입장을 정할 수 없지만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국가 권력과 대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추진하는 전쟁에 반대할 수 있어요. 조건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2인터내셔널이 전쟁에 관한 입장으로 분열 붕괴되는 과정 중에 이 중립국에 있는 사회주의 정당들을 중심으로 제2인터내셔널을 부활하려고 그러한 움직임으로 네덜란드로 이제 제2인터내셔널 본부가 옮기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베른 회의가 있었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고 제네바 회의, 함부르크 회의가 진행됐고 함부르크 회의 1923년에 가서야 부활이 됐습니다. 1924년의 정도에는 이미 1920년에 코민테른이죠. 러시아가 중심이 된 코민테른의
이 코민테른이라는 국제당이 있었고 이거와 별개로 이 성립한 제2인터내셔널은 결국은 코민테른과 대립하는 사회민주주의, 개량주의 국제 조직 이거죠. 변질된 개량적이고 서유럽 중심의 인터내셔널로 서로 분열되는 겁니다. 1921년에는 이제 독일 독립사회민주당 등등, 영국 노동당 등등 이런 등등들이 모여서 별도의 2.5 인터내셔널이라는 비엔나 동맹을 결성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독일 독립사회민주당은 그 사회민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죠. 떨어져 나와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러시아 혁명이나 레닌주의에 종속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좌경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뒤에 이제 독일 공산당과 독일 3인당으로 양쪽으로 이러한 구성원들이 분열되면서 이 당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어쨌든 이러한 비엔나 동맹이 나중에 이 제2인터내셔널과 통합을 했고 이것이 1940년대까지 지속됐고 전쟁 직후에 이것은 이제 1951년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이제 레닌주의가 아니라 서구의 3인주의 인터내셔널로 됩니다. 그래서 창립 대회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발표하는데 3인주의를 합니다. 3인주의. 그 3인주의니까 러시아식의 무장혁명을 거부를 합니다. 소련을 비판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없는 사회주의는 없다. 그죠? 사회주의는 반드시 민주주의가 있어야 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하고 등치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죠. 부르주아 민주주의. 러시아식 소비에트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민주주의를 얘기한 즉三民주의 노선입니다. 이런 삼인주의 노선인 거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독일 3인당이 2013년에 탈퇴하면서 이 세력들이 이제 쇠약해집니다. 결국은 제2 인터내셔널의 시작은 막스레인지를 포함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제2 인터내셔널이 이제 제1차 대전을 앞두고 두면서 그 안에 막스레인지적 전통, 러시아식과 서유러식 3인주의, 그죠? 정통적인 막스레인주의 사회주의와 개량적인 3인주의가 분열이 되면서 막스레인주의적인 전통주의는 제3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으로 가고 3인주의 그룹들은 여기서 나온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죠. 중국 쪽으로 그런 3인주의 인터내셔널을 따로 만들게 되는 그러면서 제국주의 정책에 동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이라면 이제 각국의 식민지 프랑스 같다면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알제리 이런 문제, 각종 식민지 문제에 있어서 부르주아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그러한 변절적 개량주의적인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